책은 563페이지 하셔서 감정평가 보실 거고, 시험 문제는 6개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제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낼 게 마땅히 없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에서는 감정평가의 개념이라든지 감정평가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감정평가의 종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는 나와요. 그것도 생각보다 자주 묻습니다. 감정평가의 종류는 자주 물어요. 그래서 563페이지는 감정평가의 의의는 법률에 나와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외워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표시된 가액을 우리는 감정평가액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는 건 결국 부동산에 뭘 따지는 거다? 가치를 판정하는 겁니다. 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는 걸 감정평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필요성은 뭐 시험에 나올 게 아니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564페이지 가시면 감정평가의 기능은 지금까지 시험에 딱 한 번 물었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언급을 하니까 그 옆에 565페이지에 있는 표에 감정평가의 기능, 그래서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구분해 놓은 거 있죠. 시간 되시면 외워두세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정책적 기능의 4가지에다가 경제적 기능 하나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구별하실 수만 있으면 되죠. 시험에 내는 건 한 페이지 넘겨서 566페이지 나와 있는 감정평가의 분류를 시험에서 자주 묻는 편입니다. 매년 나올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물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있는 제도상 분류 보시면 1번에서 주체에 따른 분류,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주체 나오면 셋으로 나누랬죠. 제1주체가 정부, 제2주체가 민간, 제3주체가 정부와 민간의 결합. 그럼 여기서는 주체가 하나 빠졌어요. 책의 설명이. 그러니까 공적 평가와 반대되는 거로 뭐가 있어야 된다? 사적 평가라는 게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공적 평가는 평가 주체가 누가 됐을 때 정부. 그 다음에 사적 평가는 개인. 그러면 세 번째에는 공인평가는, 니은에 있는 공인평가는 개인은 개인인데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다? 감정평가사. 그런 사람들이 평가의 주체가 됐을 때를 두고 뭐란다? 공인평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평가 주체는 공적평가, 사적평가, 공인평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거죠. 2번의 평가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는 기억본에 있는 필수적 평가가 법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개념이 어려울 건 아닌데 그 뒤에 나오는 필수적 평가의 종류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반드시 감정평가대로 규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매수, 협의 매수에서 또는 수용에서 수자 따시고, 그 다음에 경매를 위한 평가에서 경자 따시고, 공시지가에서 공자 따시고, 조세부가에서 조자를 따셔서 수, 경, 조, 공 이렇게 외워두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수경조공은 기억나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문제 못 풀죠. 그래서 얘가 뭐에 대한 얘기다? 필수적 평가. 수, 경, 조, 공. 그래서 필수적 평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해 두시고,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디귿번에 3번의 디귿번에 법정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법정평가하고 필수적 평가의 내용이 거의 어떻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라고 정해놨다는 얘기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필수적 평가와 법정 평가 같은 거로 이해하시고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가는 외워두시고, 외울 때는 수, 경, 조, 공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2번에 평가의 업무 기술상 분류에서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는 건, 이게 원래는 학자들이 이 감정평가 규칙 6조가 생기기 전에는, 이 6조가 제정되기 전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해서 4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던 것들을 법률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현황평가, 조건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라고 분류했던 걸 법에서는 감정평가 규칙 6조를 기정하면서 이걸 현황 규준의 원칙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건 법조문을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현황 기준의 원칙이라는 건 1항 보시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그러면 기준 시점이 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572페이지 적어 놓으시고 572페이지를 가보시면 기준 시점의 개념을 써놨죠. 맨 밑에.
그 양갈의 4번에 나와 있는 기준 시점은 1번이 개념이에요. 1번이. 그래서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 가자가 빠졌죠.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감정평가라는 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랬잖아요. 근데 이 가치가 계속 어떻게 된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그럼 얘가 어느 시점에서의 가치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 부르는 거고, 그렇게 기준 시점이 중요하니까 법에서는 그 기준점을 명시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해놓은 게 2번과 3번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번과 3번이 감정평가 규칙 9조 2항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9조 2항에서는 본문, 이게 원칙이죠.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뭘 완료한 날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가격 조사는 감정평가사가 평가 의뢰를 받아서 그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러 간 거예요. 그럼 지금 알아보러 가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의뢰를 받았다. 그러면 오늘은 바빠서 못 나갔다면 내일이라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 일반적으로 언제다? 가격 조사를 현재, 지금 할 테니까 원칙적으로는 현재예요. 근데 그 밑에 3번에 다만 단서 조항에서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나는 지금의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라 2년 전에는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였는지 궁금해요. 또는 3년 뒤에는 이 부동산 가치가 얼마가 될지 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가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겁니다. 그럼 기준 시점을 언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라고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할 때만 그 정해진 날짜를 뭐로 볼 수 있다? 기준 시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조문이 의미하는 건 기준 시점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그 날짜 말고 과거나 미래의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정해놓은 경우도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날짜가 뭐가 될 수 있다?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는 현재가 되겠지만 이게 미래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조문 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567페이지 현황 기준의 원칙에서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요. 그럼 이제 기준 시점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날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그대로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평가사가 가격 조사를 하러 갔어요. 그럼 그 가격 조사를 한 날짜에 상황 그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현황 기준의 원칙.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이름 붙였었다? 기억에 있는 대로 현황 평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2항에 보시면 이게 이제 예외 조문이죠.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 기준 시점에서 이 현황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갖고, 이 다음 갖고는 항상 세 가지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 실제와는 어떻게 다르게 뭘 하거나 가정을 하거나 또는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뭘 붙여서 조건 붙여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항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세 가지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 있는 상태와는 어떻게 다르게 평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원래 기준 시점에서의 상황대로 평가해라. 이게 원칙이고, 지금 얘기한 세 가지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는 그 원래 상황과는 다르게 가정을 하거나 또는 뭘 붙여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2항이 그 학자들이 분류하는 조건부, 기한부, 소급평가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그 두 가지 조문만 나와 있는 거고 이걸 학자들이 해석하기에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학자들이 분류하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기준 시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과거, 미래 다 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현황평가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본 거? 현재로 보고 있는 거. 그럼 조건부, 기한부 평가는 기준 시점을 미래로 보고 있는 거. 소급평가는 기준 시점을 과거로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나 과거에는 지금 있는 상황과 상황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가정을 하거나 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감정평가 규칙 6조를 똑같이 외우고 계신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그렇게 그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랑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소속 여부에 따른 분류는 참모평가란 감정평가사를 그냥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업무로 일을 시키고 있는 거고, 수시적평가는 필요할 때마다 평가사한테, 외부에 있는 평가사한테 따로 의뢰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 평가사 수에 따른 분류는 평가사 혼자 평가하고 있으면 단독평가, 여러 사람이 같이 평가하면 합의적 평가가 되는 거죠. 별거 아니니까 됐고. 3번에 있는 평가 기법상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거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에요. 일본 용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옆에 그 일본 용어로 분류해놓은 독립평가, 부분평가, 합평, 분할평가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 법에서는 양가로 5번에 감정평가 규칙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물건 기준의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양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양가로 5번 얘기고. 그래서 양가로 5번에 있는 감정평가 규칙 제7조도 1, 2, 3, 4항을 구별하시는 거 물어요. 그래서 7조 1항 보시면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그 물건이 여러 개더라 하더라도 그 물건마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학자들은 이름 붙인다? 개별평가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개별평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럼 이건 원칙이고, 2항 보시면 둘 이상의 대상 물건, 그럼 물건이 2개 이상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럼 이 2개 이상의 물건을 실질적으로는 몇 개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의 물건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를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이 돼서 하나처럼 취급되는 부동산, 이걸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 부르고, 이런 복합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하나로 취급해야 되니까 그 구성 부분인 물건들을 따로따로 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로 묶어서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학자들은 이름 붙이기에 일괄평가라고 이름 붙인 거고. 그럼 1항에 있는 개별평가와 2항에 있는 일괄평가가 구별 안 될 일은 거의 없죠. 하나는 물건이 하나만 있을 때 그걸 따로따로 평가하는 걸 말하는 거고, 2항은 둘 이상의 물건이 결합돼서 하나처럼 취급되는 거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구별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3항과 4항인데, 3항은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 물건인데 이 물건이 가치가 다른 부분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가치와 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이 2개의 가치가 다른 부분을 서로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하나지만 가치는 2개 이상이니까 그 2개 이상의 가치를 구분해서 매겼다는 얘기고, 이걸 그래서 무슨 평가? 구분평가라 부르는 거고, 4항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그럼 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이 아까 2항에서 얘기했던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는 복합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럼 이런 복합부동산은 원래 그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지 못하고 하나로 묶어서 일괄평가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전체 가격은 평가하지 않고 그 필요한 일부분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걸 뭐라 부른다? 부분평가라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에서 감정평가의 종류 물을 때 제일 많이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분평가하고, 부분평가 구별하는 건 전통적으로 많이 물어요. 그럼 이 2개 구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구별하실 줄 어떻게 되냐면, 구분평가는 이름 그대로 하나의 물건이에요. 물건이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의 물건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가치가 서로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럼 가치가 서로 다르니까 이 2개를 어떻게 해서 평가했다? 구분해서 평가한 거예요, 구분해서.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인 거고? 구분평가라 붙인 거고, 부분평가는 원래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결합이 돼서 몇 개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한 개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개를 전체를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요 일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필요해진 일부분의 가치만을 평가한다고 해서 이걸 뭐라는 거예요? 부분평가라고 불러요. 그럼 구분해서 매기는 건지 일부분을 매기는 건지는 구분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2개 구별하시는 거 시험 문제 묻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종류는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물었고, 그 물었던 문제가 이 부분은 내용 설명하면서 바로바로 문제 풀게요. 그래서 670페이지를 가보시면 1번은 딱 한 문제 물어봤었던 감정평가의 기능 설명해 놓은 문제고, 670페이지 가보시면 1번은 감정평가의 기능 설명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감정평가의 종류로 문제예요.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그럼 그 중에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제 개인적으로는 감정평가의 유형 물어봤던 문제 중에 제일 잘 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단순히 외워갖고는 못 풀고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럼 첫 번째 좀 봐요.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갑소유의 A 물건에 대하여 네모네모 감정평가사 사무소에 있는 세모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10월 23일 날. 그럼 이걸 보고 일단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경매라는 거를 보시고 수, 경, 조, 공이 떠올라야 돼요. 아까 수경조공은 뭐 외우시라고 했던 거? 필수적 평가 외우시랬던 거. 필수적 평가. 수, 경, 조, 공. 그래서 매수, 수용, 경매, 조세부가, 공시지가. 이때는 법에서 반드시 감정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뭐다? 필수적 평가다. 그러니까 경매라는 걸 보고 수, 경, 조, 공이 떠올라야 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의사에서 행해지는 감정평가의 점에서 임의적 평가다. X죠, X. 왜? 경매를 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감정평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뭐다? 필수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수경조공 죽어라 외우면 뭐해? 써먹질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 A 물건 현장조사 및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10월 26일. 그럼 그 가격조사를 완료했다라는 말 보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기준시점 떠올리셔야지. 기준시점을 원칙적으로 구조 2항에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럼 언제? 10월 26일이 기준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보시면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언제다? 2014년 10월 26일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외워서는 문제 못 풀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문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 감정평가사 세모가 보고서를 작성한 거, 즉 감정평가사를 완료한 날짜는 10월 27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내용 봐요. 1번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이다. 그럼 아까 감정평가의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공인평가라고 불렀던 거죠. 공인평가. 2번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정하여 법원은 뭐 하는 거예요?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하는 거죠. 경매 시작가. 그래서 지금 경매 절차에 대한 얘기니까 됐고. 3, 4번은 설명했고. 5번 본 감정평가는 A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왜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가격조사를 할 때 현황과는 다르게 어떤 가정을 했거나 조건을 붙였다 이런 말이 없죠. 그냥 그 날짜의 상황대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황 기준의 원칙에 따른 무슨 평가? 현황평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 냅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그 옆에 672페이지 가시면 4번에 감정평가의 분리 및 부동산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니은에 있는 건 가격의 재원칙 문제니까 됐고, 첫 번째 점에 있는 기억만 봐요. 한 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에 저촉 부분에 대한 보상평가를 한 건 무슨 평가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보기에 보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구분평가 아니면 부분평가. 그럼 이걸 해석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걸 해석해보면 토지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한 필지에 토지가 있다는 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토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필지는 토지를 세는 단위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토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토지 중에 일부분이 뭐에 저촉됐대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됐대요. 국토계획법 배우실 때 도시계획시설이 뭔지 배우시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어떤 걸 여기다 설치할 건지 정한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는 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의 기반시설. 그럼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뭐 도로다. 그럼 얘가 도로를 낼 땅으로 미리 도시계획을 세우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 도로가 없다고 본 거죠. 근데 그 도로가 들어갈 땅에 내 땅의 일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됐다? 저촉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땅하고 저촉되지 않은 땅은 그 가치가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한 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돼서 그 저촉된 부분의 가치와 저촉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를 따로따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평가? 이게 구분평가입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부분은 나중에 도로 나면 수용되는 땅 아니에요. 그럼 토지가격이 얘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평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그 저촉된 부분이 어떻게 됐대요? 수용이 됐대요. 수용. 그러면 수용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뭘 산정해 줘야 돼요? 보상가를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상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공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지. 공법에서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용된 부분만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가치평가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돼서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일부분만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무슨 평가? 그래서 부분평가예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해설을 읽어봐갖고는 해설은 그냥 구분평가와 부분평가의 개념만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밑에 해설 보시면 기억본에 구분평가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냥 7조 3항 조문 그대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평가도 마찬가지로 7조 4항 조문을 그대로 써놓은 거고, 그러면 그거 읽어보면 얘가 왜 구분평가고 부분평가인지 구별되시냐 이거요.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왜 부분평가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시험이 2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22회 시험 보기 전에 기본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 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돼서 저촉된 부분과 저촉되지 않은 부분을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걸 구분평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사례를 기본서에 구분평가의 내용으로 써놨었어요. 원래 구분평가의 대표적인 예로. 그러면 책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제 내용 모르고 그냥 외우는 분들 있잖아요. 뭐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면 다 무슨 평가다? 구분평가다. 이렇게 외우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저촉돼 갖고 그 저촉된 부분이 어떻게 되니까 수용이 되니까 그 수용된 부분만 보상가를 평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평가예요? 부분평가. 그럼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얘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구분평가라고 해야 되는 거고, 얘가 부분평가가 되는 이유는 그 수용된 부분의 가치만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라서 그 일부분 가치만 평가하는 거라서 뭐다? 부분평가입니다. 22회 때는 이렇게 냈던 시험이 제일 쉬운 문제 이게. 그래서 22회는 감정평가 제일 어렵게 냈던 악명 높은 시험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책에 있는 설명만 봐갖고는 이게 왜 부분평가고 왜 구분평가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 부분에서는 누구를 공부하셔라. 감정평가의 종류. 시험 문제 생각보다 자주 내니까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 책에 500 몇 페이지예요? 570페이지 가보시면 감정평가의 이제 두 번째 파트가 가치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가치이론에서 공부하실 건 제일 먼저 가치의 개념이라는 것 좀 공부하셔야 되고요. 가치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이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치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의 제원칙이라는 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가치에 의의해서, 가치의 개념은 웬만하면 외워두시자고 그랬죠? 워낙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가치란 장래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 내냐면 이 가치라는 거의 개념하고 가격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세요? 구별해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가치와 가격의 구별. 그래서 내용 보고 구별하셔도 되고 아니면 571페이지는 표 갖고 공부하셔도 무방은 한데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 가치와 가격을 구분할 때는 첫 번째 개념적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가치는 지금 우리가 정의한 대로 장래 편익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에 반해서 가격은 맨 끝에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실제로 지불됐었던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구별되는 거고. 그래서 니은번 가치와 가격은 서로 똑같지 않고 어떻게 생길 수 있다?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차가. 그래서 그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맨 밑에 571페이지 맨 밑에 리을번에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이 움직이지 못하는 언제에는 단기에는 가격과 가치가 괴리가 생겨서 오차가 생기는 게 쉽고 공급도 움직일 수 있는 언제가 되면 장기가 되면 이 가격은 결국 가치와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 사이의 오차는 주로 언제 생긴다? 단기에.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D급번에서 과거의 값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D급번에서 과거의 값과 현재 값에서 A번에 가격은 실제로 지불됐었던 값이니까 뭐고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이걸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거니까 현재 값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B번 얘가 과거에 얼마에 거래됐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중개사한테 가서 거래됐었던 사례를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가 얼마인지 궁금하면 평가사 찾아가서 평가 의뢰를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 C번에서 가격은 실제 지불됐었던 값, 즉 과거의 값이라서 주어진 시점이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는 현재 값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종류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두고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구별하라고 돼요. 구별하라고. 그럼 그 구별하라고 냈던 문제가 672페이지 잠깐 가봐요. 672.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672페이지를 가보시면 5번부터 5번, 6번, 7번까지가 가치의 개념에 대한 문제예요. 5번, 6번, 7번까지가 가치의 개념.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6번 한번 볼게요. 6번. 25회 때 나왔던 6번. 그러니까 25회에도 이런 문제를 냈었다는 거죠.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가격의가 아니라 가격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가격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말하죠. 그럼 1번은 맞았고. 2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때 말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라는 건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걸 포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유무형의 편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2번도 맞았고. 3번 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다. 가 아니죠. 가격은 실제로 거래됐었던 값이라 언제 값, 현재 값이 아니라 과거 값이었고 가치는 장래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거기 때문에 미래 값이 아니라 현재 값.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데 걸리면 그냥 그의 시험은 망한 거죠.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것으로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일 수밖에 없죠. 이걸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틀린 건 3번만. 그럼 이런 문제를 일일이 다 풀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안 어렵다고요, 별로. 그래서 가치의 개념 관련해서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문제 같은 거 나오면 틀리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틀리시지 말라. 감정평가로는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 안 하잖아요. 이런 게 뭐가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푸셔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573페이지를 가보시면 573 양가로 5번에 시장가치라는 게 나와요. 시장가치. 가치의 개념과 관련해서 시장가치라는 거. 그럼 얘도 가치의 한 종류겠죠. 가치에는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가치의 한 종류인데 그 시장가치라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제2조의 정의에서 보시면 1호에 시장가치의 개념을 정의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치가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통상적 시장에서. 두 번째,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세 번째,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네 번째,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가치라고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법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시장가치는 네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해요.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법한 가액. 그럼 이 시장가치를 왜 규정해 놓고 있냐면 그 이유가 그 밑에 감정평가 규칙 5조에 나와 있는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내용 가보시면 5조 1항에서는 감정평가라는 건 대상 물건의 뭐를 평가하는 거다. 가치를 평가해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뭘 기준으로 결정한다? 시장가치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은 6조에 따라, 아니, 감정평가 규칙 5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원칙을 이해하려면 시장가치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그 다음 각호는 항상 똑같다고 그랬죠. 첫 번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의 요청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는 뭐로 평가할 수 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이라는 게 결국 어떤 가치를 말하는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갖고 장난치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로만 결정할 수 있다. OX, X 이런 것들 장난할 수 있죠. 또는 시장가치의 개념 자체를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아직 나온 건 아닌데 법조문이 새로 신설된 거라 알고는 계셔야죠. 그래서 가치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거 잘 알고 계세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575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이제 가치이론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두 번째는 가치의 형성 과정이라는 거 물어요. 그러면 그 가치 형성 과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575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 감정평가라는 게 결국 부동산에 뭘 평가하는 거다?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 가치를 구하려면 그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니까 그걸 거꾸로 되짚어서 조사를 해보면 그 부동산에 뭘 알 거다? 가치를 알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건 뭐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고, 공부하실 건 결국 576페이지 가시면 가치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거하고 그 옆에 양가로 3번에 보면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치가 형성되는 요인들이니까 이 가치가 형성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인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걸 공부하는 거죠. 이게 가치 형성 과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576페이지 양가로 1번에 있는 가치의 발생 요인은 어떤 물건의 가치가 생기게 되는 이유예요.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어떤 것들인지 일단 아셔야 되고 그 내용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치가 생기려면 첫 번째 그 물건이 나한테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 쓸모를 효용 또는 유용성이라 부르고, 두 번째는 그 물건이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물건을 남한테 어떻게 줄 수, 이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물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물을 수 있다?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물을 수 있을 테고, 그 나머지는 내용 묻겠죠? 내용.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유용성 또는 효용이라는 건 개념에서 유용성이란 인간의 욕구,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용함으로써 얻는 주관적인 만족을 효용 또는 유용성이라 합니다. 즉 효용이라는 건 내가 이 물건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면서 얻는 만족. 근데 그 만족의 내용이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샀다면 그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은 쾌적성이 될 테고, 내가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돈 벌 수 있으니까 수익성이 될 테고, 만약에 내가 공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그 부동산의 효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리하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은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이 많이 공급은 돼 있긴 한데 이 공급된 양이 누구에 비해서 수요하려는 양에 비해서 택없이 부족하다. 이걸 두고 뭐라 부른다? 상대적인 희소성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부족한 건데 그 양이 뭐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죠. 세 번째 있는 유효수요는 우리가 수요공급 이론 배울 때처럼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라고 하는 거는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뭐까지 갖춰야 된다? 구매력까지 갖춰야 된다는 걸 유효수요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치가 생겨나게 하는 경제적 요인이라면, 네 번째 있는 이전성이라는 건 이 물건을 법적으로나 또는 물리적으로 남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양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전성이라 불러요. 그럼 그 구체적 내용도 시험 문제 물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었던 것 중에 이런 가치 발생 요인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하나만 있어도 그 물건에 가치가 생겨나더라가 아니라 이런 네 가지 요인이 전부 다 어떻게 될 때만 결합이 될 때만 그 물건에 가치가 생겨난다라는 것도 시험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자주 물어요, 이거 시험에. 특히 최근 들어 많이 묻고 있는 문제고, 실제로 냈던 문제가 675페이지인가? 를 가보시면 675페이지를 가보시면 그 8번 문제 봐봐요. 8번. 24회 때 나왔던 문제. 8번.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토지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이나 소유권의 법적 특성 같은 것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아까 효용이라는 건 내가 이 물건을 소유하거나 이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이랬죠. 근데 그 만족의 크기는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즉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만족감의 크기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또는 토지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 예를 들어서 얘가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냐 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효용도 만족감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럼 1번은 당연한 얘기 써놓은 거고, 2번 유효수요라는 건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지불 능력, 즉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효수요가 되려면 반드시 구매력을 갖춰야죠. 그럼 2번이 틀렸네요. 이걸 왜 풀고 있어요? 이 정도 문제는 맞추셔야 된다고. 이런 거 마저도 틀리면 간평에서는 다 틀리는 거예요. 맞출 게 없어요. 3번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 4번 효용은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그 내용이 주거용은 뭐가 될 수 있고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이 될 수 있죠. 5번 부동산의 가치는 이런 가치 형성 요인들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상호 결합을 해야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나올 때는 틀리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가치 형성 과정 중에 뭐는 물어보더라? 가치 발생 요인은 시험에서 자주 묻습니다. 그 다음 577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는 게 나와요. 가치 형성 요인. 그래서 개념 보시면 얘는 개념이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합니다. 그럼 이 조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치 형성 요인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구나. 3가지 있구나. 그래서 지역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일반 요인부터 해야죠. 일반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
개별 요인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에 나와 있는 얘기는 요게 다고.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정해놔야 되는데 책에는 개념이 좀 어설퍼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끝에쯤에 즉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인 유용성이나 유효 수요 또는 상대 효성,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가치 발생 요인이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이라고 돼 있는 거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건 결국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다. 뭐 이거밖에는 책에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가치 형성 요인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대로 가치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구체적으로 그 가치가 얼마로 결정되느냐는 이 가치 형성 요인이 누구한테,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얘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가치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치 형성 요인이란 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 부동산의 가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어떤 걸 장난치냐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혼동시켜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영향은 누가?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안 잊어버리면 됐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개념 자체를 두리뭉실하게 써놓은 이유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얘는. 잘 안 나오고. 뭐는 아셔야 되냐면 그 가치 형성 요인에는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일반 요인이라는 게 뭐고 지역 요인이라는 게 뭐고 개별 요인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개념을. 그래서 일반 요인이라는 건 두 번째 줄, 기억번의 두 번째 줄에서 일반 요인은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반 요인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 3번에 있는 지역 요인은 부동산이 속해 있는 특정 지역 내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역 요인이라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영남권 신공항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 어디야? 거기 어디? 밀양에다 만드느냐, 가덕도에 만드느냐, 뭐 한참 동네 사람들끼리는 대판 싸우고 난리 났었는데,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김해공항 확장하는 거로 결정됐죠. 근데 이 동네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 왜? 그 공항 이용할 거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런 게 뭐다?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있는 개별 요인은, 4번에 있는 개별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만 영향을 주는 그 부동산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말합니다. 그럼 아까 이걸 왜 설명한다고요? 이러한 가치 형성과 관련된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뭘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그럼 얘네들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 분석을 하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요인을 분석하는 구체적인 분석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 부르는 거고,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런 요인들을 분석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다? 이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에요. 그럼 결국 감정평가사는 이런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을 해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 부동산의 그 구체적인 뭘 알 수 있을 거다? 가치를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가치의 형성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으로서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 그걸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바로 이어서 580페이지부터 분석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그걸 분석하는 구체적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580페이지에 있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그냥 구별하는 거 물어요. 구별하는 거. 그래서 책에 보시면 580페이지부터 지역 분석은 상당히 자세히 써놨죠. 그래서 585페이지까지 상당히 많은 면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85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2번에 개별 분석에 대해서는 몇 줄 쓰다 말았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두 개 구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부터 나와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걸 정리해 놓은 게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표니까 두 개 뭘 갖고 공부하시든 어쨌든 구별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585페이지 나와 있는 기억은 개념 설명해 놓은 거예요. 개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뭐냐.
그럼 지역 분석은 아까 가치 형성 과정에 있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뭘 분석한 거예요? 지역 요인을 분석한 거예요. 지역 요인. 이에 반해서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뭘 분석한 거? 개별 요인을 분석한 거고. 근데 개별 분석은 어차피 개별 요인이라는 게 그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역 분석은 그 분석의 대상이 그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전체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세 군데쯤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내가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인근 지역이라고 불러요. 인근 지역.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건 아닌데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비슷한 동네도 분석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유사지역. 그리고 이 두 개를 포함하는,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는 권역. 그럼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의 시장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동일 수요권이라 불러요. 그래서 지역 요인의 대상 지역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이와 같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인 인근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지역 특성이 비슷한 유사지역,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포함하는 하나의 시장지역인 동일 수요권, 세 가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지역의 지역적인 요인을 분석해서, 지역 분석에서 뭘 확인하냐면 이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의 평균적인 용도인 표준적 사용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의 가치 수준을 확인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은 이걸 통해서 확인한 걸 기초로 삼아서 이 부동산이 주변 지역과 잘 어울리는 최유효 이용인지 여부를 판정을 해서 그 부동산에 뭘 알고 싶은 거다? 구체적인 가치를 알고 싶은 게 개별 분석입니다. 그럼 지금 해드린 요 개념이 우리 책 585페이지 있는 기억본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시키는 건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혼동시키니까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고, 그럼 분석의 순서상 얘를 통해서 얘를 확인하는 거니까 얘가 먼저 해야 되는 선행 분석이 되는 거고, 얘가 나중에 하는 후행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니은번에 나와 있는 분석의 특징은, 얘는 지역 단위의 분석이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분석일 테고 광역적인 분석일 테고 거시적인 분석일 거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얘는 그 부동산 자체만 살피는 거니까 구체적인 분석이고 당연히 부분적인 분석일 테고 미시적인 분석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거는 혼동하시진 않을 테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 가치의 재원칙과 관련해서 얘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외적 원칙으로 분류하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우리가 배웠던 감가 요인, 원가법 배우신 분들, 감가 요인 중에서 외부 환경과의 요인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감가되는 걸 경제적 감가라 불러요. 그래서 얘는 경제적 감가랑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부동산 자체의 고유한 특성만을 살피는 거니까 내적 원칙으로 분류하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대해서 다루는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부동산의 특성과 연결지어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로 드는 건 부동성과 인접성을 들었었고,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론적 특성으로 들었던 건 개별성과 관련이 있었죠. 시험 문제는 그냥 구별하라고 됩니다. 구별하라고. 그래서 이게 21회 때까지는 진짜 자주 나왔었어요. 거의 해마다 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내다 보니까 문제 낼 게 똑같은 거예요, 맨날. 그래서 요즘엔 잘 안 물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셔서 675페이지 675페이지 가보시면 9번하고 10번하고 11번 문제가 지금 설명드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문제예요. 전부 다. 9번, 10번, 11번이. 그래서 나름 자주 냈던 문제인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물었던 9번 한번 풀어볼게요. 9번. 감정평가 절차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버립니다. 그럼 1번. 지역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분석보다 선행한다. 지역분석을 통해서 얘네들을 확인하는 거니까 당연히 먼저 하죠. 2번.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거. 개별분석의 대상인 개별 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과 같은 재반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 한다. 뭐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3번.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애 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최애 유효 이용은 어떤 분석에서 판정했어요? 개별 분석에서 판정했죠. 개별 분석. 그러면 일단 틀린 게 지역 분석에서는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개별 분석에서는 이라고 바뀌어야죠. 그다음 그 내용, 그 뒤에 개별 분석은 그 앞에 분석했던 뭐를 자료로?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개별 분석을 했었죠. 문장의 구조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틀린 거예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위치만 막 바꿔놓으면 돼요. 이게 맞는 표현이 되려면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에 뭘 확인한다? 최애 유효 이용 여부를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위치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4번. 인근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중에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 그 인근적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5번. 동일 소유권이다. 그럼 동일 소유권은 하나의 시장적으로서 뭐를 포함한다? 인근적 당연히 포함되고 걔랑 상호관계에 있는 유사지역도 포함하는 공간적인 범위를 이걸 동일 소유권이라 불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에 물으니까 옛날에는 자주 물었던 거니까 나오면 틀리지 마셔야겠죠. 그래서 가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가치 발생 요인 물어요. 얘는 잘 안 묻긴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말 나왔을 때 혼동하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구별하는 건 상당히 자주 물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 인원에서 이제 세 번째 공부하실 게 589페이지 가보시면 589페이지를 가보시면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가치의 재원칙. 가치의 재원칙은 개념에서 의 보시면 부동산의 가치가 형성되는 법칙이에요. 부동산의 가치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형성된다. 그걸 가치의 재원칙이라 하고 평가사는 이 원칙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치의 재원칙이고 이 원칙이 13가지나 있어서 그걸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 밑에 체계도라고 그려놓은 건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 외운다고 해서 문제 틀리진 않습니다. 그 내용을 쉽게 공부하시라고 이거를 적어놓은 건데 이 체계도 외우는 게 나한테는 더 머리 아프다. 그럼 뭐하러 공부해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각 원칙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만 설명해 놓은 거니까 이게 정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건 결국 59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13가지 원칙들의 책의 내용 보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개념 아니면 특징. 책의 내용은 두 개입니다. 개념과 특징 설명해 놨는데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단순 암기인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기출됐었던 시험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게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각 원칙들에 뭘 공부하시라? 의 공부하세요. 의. 개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의에서 A번에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의 용도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 그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용도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 일대를 전제로 해서 그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라고 부르는 건 그 부동산의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일 때 최유효 이용일 때를 기준으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평가사는 이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평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뭐 개념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옆에 2번에 있는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은 의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액을 계속 늘리면 그에 대응하여 수익도 계속 늘어나더라 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투자액을 늘리면 처음에는 수익이 어떻게 하다가 늘어나다가 집약 한계점에 이르러서 그 수익은 최대가 되고 그걸 넘어서면 오히려 수익이 감소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럼 이걸 부동산의 가치 형성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도 똑같이 수익이 늘어날 때는 가치도 높아지다가 수익이 줄어들 때는 가치도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투자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는 그 가치가 어떻게 되다가 늘어나다가 일정 수준에서 그 가치는 가장 높아지고 그걸 넘어서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되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의 가치가 높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 잘 안 되는 분은 그 밑에 D번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을 설명한 거고, 한 페이지 넘겨서 3번에 있는 기여의 원칙은 의의에서 부동산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건인데 그 구성 요소가 부동산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를 세 글자로 기여도라 부릅니다.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그 부동산 전체 가치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를 기여도라 부르고, 그 기여도가 그 부동산에 뭘 준다? 영향을 준다라는 걸 기여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징에서 A번에 있는 게 시험에 나왔던 표현이니까 그건 봐두세요.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각 구성 요소들이 뭘 합한 거다? 기여도를 합한 거다. 4번에 있는 균형의 원칙은 의의에서 부동산이 최대 가치를 구현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결합을 할 때 적절하게 뭘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5번에 있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우리가 지대론 배우실 때 지대론은 크게 둘로 나눴었죠.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차이는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보는 사람들? 잉여. 신고전학파는 생산요소 비용.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건 그 고전학파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들을 결합하면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은 다시 노동과 자본에 먼저 배분이 되고 나머지,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잉여라 불러요, 잉여. 그래서 그 나머지가 어디에 배분되는데? 부동산인 토지에 배분되는데 그 토지에 배분되는 잉여의 크기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세 가지 생산 요소가 결합해서 수익을 낼 때 그 수익이 다시 노동과 자본에 배분되고 남는 게 토지에 배분되는데 그 토지에 배분되는 수익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가치가 결정된다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설명드린 네 가지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은 전부 다 부동산을 구성하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다뤘다고 해서 이걸 내적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6번에 있는 적합의 원칙은 의의에서 그 부동산이 그 유용성을 최고도로 발휘하려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 밑에 줄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때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변의 부동산들과 어울려야 그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원칙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니은번의 특징에서 A번에 있는 걸 시험에 제일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과 적합의 원칙이라는 걸 서로 어떻게 하세요? 구별하세요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걸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둘 다 뭔가가 결합할 때 균형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그 결합의 대상이 우리가 균형의 원칙이라 할 때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을 다룰 때 이걸 내적 원칙인 균형의 원칙이라 부르는 거고,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결합에서 균형을 다룰 때가 외적 원칙인 적합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을 다루면 내적 원칙인 균형, 그 다음 외부 환경과의 결합을 다루면 외적 원칙인 적합. 구별 못하면 한 문제 틀리시는 거고, 7번에 있는 외부성의 원칙은 외부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외부 효과.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외부 효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에요. 외부 효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근데 그 외부 효과는 우리가 정책론 배우실 때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나한테 유리한 이익을 주는 정외부 효과와 불리한 피해를 주는 부외부 효과. 그러면 내가 받는 외부 효과가 정외부 효과면 그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도 계속 높게 평가가 될 테고, 만약에 내가 받는 외부 효과가 부외부 효과면 그거에 맞춰서 가치도 낮게 평가되겠죠. 그걸 외부성의 원칙. 8번에 있는 경쟁의 원칙은 의의에 있는 그대로 부동산의 가치도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의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주변에 경쟁할 다른 부동산들이 많으면 내가 얻을 수익이 그만큼 줄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도 낮아질 테고, 반대로 경쟁할 부동산이 많이 없으면 모든 이익을 내가 다 챙겨갈 테니까 가치도 높아질 겁니다. 그럼 지금 설명한 적합, 외부성, 경쟁의 원칙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걸 또 합쳐서 외적 원칙이라 부르는 거고.
한 페이지 넘겨서 나와 있는 변동의 원칙은 의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 형성 요인이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도 계속 어떻게 된다? 변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도 계속 어떻게 된다? 변한다. 이걸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그래서 특징에서 B번 보시면 아까 기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변하니까 그에 따라서 얘가 어느 시점에서의 가치를 평가한 거냐라는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기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슨 원칙과 관련된다?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겠죠, 뭘? 10번에 있는 예측의 원칙은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이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현재나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걸 예측의 원칙. 11번에 있는 기회비용 원칙은 B번에 나와 있는 이름 그대로 부동산의 가치는 기회비용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기회비용과도 관련이 있다. 그럼 기회비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번의 기회비용이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했어요. 그럼 그 포기된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 부릅니다. 그럼 내가 어떤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은 주거용으로 써도 되고 상업용으로 써도 된다. 근데 나는 주거용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포기된 상업용의 가치가 뭐다?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지금 선택된 용도인 주거용만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포기된 것의 가치인 상업용일 때까지도 반영을 해서 가치를 평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회비용 원칙. 12번에는 수요공급의 원칙과 13번에는 대체 원칙은 이름 그대로예요. 수요공급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공급의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고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그것과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 이걸 줄여서 대체제라고 그러잖아요. 대체제. 그래서 대체제 가치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그럼 개념이 이게 대단하게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13가지 원칙이나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뭘 말하는지. 그래서 자주 읽어보셔서 개념이 안 헷갈릴 때 해야 이 문제 풀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되게 자주 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보던 676페이지예요. 676페이지인가? 676페이지 가보시면 12, 13, 14, 15번 네 문제가 다 같이 재원칙에 대한 문제예요. 12, 13, 14, 15. 요번 모의고사가 15번처럼 낸 거죠. 그냥 단순 외우라고. 그럼 이거는 진짜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지역분석과 개별분석 설명해 드릴 때 지역분석과 관련된 건 외적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고 적합의 원칙이라는 건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니까 강가요인 중에 누구랑 관련된다? 경제적 강가.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내적 원칙과 관련되니까 내부 구성요소 간의 결합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는 기능적 강가랑 관계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라고 내는 문제죠. 요즘에 이렇게 잘 안 내요. 옛날에 10년 전에나 이렇게 내던 문제고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체로 12번처럼 냅니다. 12번. 지금 설명한 13가지 원칙들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시느냐. 그리고 제일 어렵게 내는 형태의 문제가 13번이에요. 그걸 예로 들어서 물어보는 거. 그럼 13번 보시면 다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을 찾으세요. 공인중개사 갑씨는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10제곱미터형 아파트 이게 얼만큼 면적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3.3으로 나눠서 평형으로 분류해 보시면 되겠죠. 3.3으로 나누니까 약 30평대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1984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시험이 20회 때 나왔잖아요. 20회면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그럼 2009년도를 기준으로 1984년도에 사용 승인 받았으면 몇 년 된 거예요? 25년 된 거죠. 25년.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건 뭐예요? 얘가 오래된 아파트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그럼 최근에 지어진 30평대 아파트는 화장실 몇 개 있어요? 보통 2개 있죠. 그리고 좋은 아파트는 거기에 뭐 드레스룸 같은 것도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왜? 얘는 만든 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들 당시에 냉난방과 관련된 뭐 단열재 같은 걸 덜 시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짓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어떻게 됐다? 낮아진 거죠.
그럼 얘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이렇게 낮게 평가되는 이유가 가격의 재원칙 중에 누구랑 관련 있냐 이거예요.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화장실 또는 냉난방과 관련된 단열재라고 하는 구성 요소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못 이룬 거죠. 면적과. 그럼 얘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다. 균형의 원칙. 이렇게까지도 시험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건 단순히 가격의 재원칙 몇 개 외웠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이 감정평가론에서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될 문제들이에요.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서도 틀린다. 그럼 감정평가론은 맞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는 595페이지부터 가보시면 감정평가의 3방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부터 다시 할게요. 잠깐 쉬었답니다.